예, 안녕하세요. 동서 비교 철학 3강이죠, 오늘이. 네, 벌써 3주째가 됐네요. 예. 12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젠 우리 한번 오프라인에서 얼굴 봤으니까 좀 익숙하겠네요. 그 동영상으로 먼저 찍은 거 잘 보시나 모르겠어요. 12번에 보면은 인간에게는 물질적 가치도 필요하다. 너무 당연한 건데 이게 사실은 서양 같은 경우 특히 이제 플라톤 철학, 그리스 시대 철학에서는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게 당연하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당시에는 물질적 가치보다 정신적 가치가 더 고귀하게 여겨지던 시대였어요.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이라 할 때 어떤 우주의 근원적인 본질은 정신이지, 정신적인 실제지, 정신적으로 존재하는 게 그 모델이고 본 모델이고 원본이지 우리 물질적인 거는 다 복사본이고 허상이고 가짜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고대인들은 되게 그 이유가 뭐냐고 보면 고대인들은 좀 문화나 전통적으로도 어떤 종교의 영향도 강하고 영웅주의라던가 이제 좀 정신적인 거를 중시하는 그런 가치관이 강했던 게 원인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또 사실은 이제 이런 얘기도 하는 게 과학이 아직 발달하기 전이기 때문에 과학이 아직 미발달했던 시대라서 물질은 우리가 파악될 수 없는 미지의 것이고 오히려 정신적인 것, 종교적이고 정신적인 것들은 우리가 그래도 관념에 의해서 생각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그거 가지고서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물질에 대한 무지가 오히려 무지한 거에 대해서는 무가치하게 여기고 우리 관념은 명확하잖아요. 우리 머릿속에. 관념에 대해서 더 중시하는 가치관이 생긴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물질적 가치가 중시된 거는 오히려 얼마 안 됐어요. 오히려 서양 중세 기독교가 지배하던 서양 중세만 해도 신중심 세계관이고 플라톤 철학의 영향이기 때문에 플라톤의 이데아론이 기독교의 신이라는 절대 신이라는 가치관과 이데올로기가 결합된 거기 때문에 중세 때도 당연히 물질적 가치는 중요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우리 물질에 해당하는 육체적인 거를 터부하고 되게 금욕주의가 강했죠. 근데 이제 이거는 또 약간 다른 게 똑같이 물질적 가치보다 정신적 가치를 중시했으면서도 고대 그리스에서는 되게 인간의 육체나 이런 것들의 아름다움을 또 인정하고 기독교에서는 되게 금욕시에서 이제 서양 미술 같은 경우는 고대 그리스 미술 같은 경우는 되게 육체의 벗은 모습들을 이제 그대로 잘 그렸는데 기독교가 영향인 중세 미술에서는 몸을 보여주는 그림을 안 그렸죠. 그게 이제 르네상스 이후에 어떤 인간의 가치, 그러니까 인간의 가치에 대한 중시가 시작되면서 사실은 이제 한 근대 18세기, 19세기 들어서서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제 물질적 가치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물질이 이제 파악할 수 있는 영역이 되니까 또 이제 물질의 생산성도 높아지니까 물질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력이 더 커졌죠. 고대에는 물질보다도 어떤 종교적인 권위라던가 권력이라던가 계급이라던가 신분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더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쳤다면은 근대에는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물적 가치 하면 돈 아닙니까? 돈이 이제 돈에 의한 재화 이런 것들이 물질적 생산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니까 물질적 가치가 중요한 세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현대에 들어와서 철저한 물질주의자는 정신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물질만 있다는 거죠. 이것도 이제 사실 철저한 물질주의자인 경우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이것도 과학 때문이죠. 왜냐하면 물질은 과학에 의해서 관찰될 수 있고 실험될 수 있지만 도덕이나 관념이라던가 여기서 말하는 인간의 자유,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이제 자유의지죠.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물질로서는 설명이 안 되는 우리가 이제 최초의 원인이 되는 우리 인간의 이제 근원적인 자유를 말하는 이거는 사실 물질로서는 설명이 안 되고 증명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 철저한 물질주의자 이제 더 현대적으로는 물리주의자라고도 표현하는데 환원주의자라고 표현하고 물질로 다 환원해 설명하는 그래서 이제 이런 자유를 포함한 윤리적 정신적 가치의 실제 객관성을 부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철저한 물질주의자 입장에서는 윤리를 지킬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물질만 얻을 수 있다면은 도덕적 가치가 자체로서 의미는 없는 거죠. 다만 이제 굳이 말한다면 물질주의자한테 도덕적 가치가 의미가 있는 거는 물질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고통을 받는다던가 남의 것을 훔치거나 하면 자기 소유권을 빼앗긴다는 측면에서 어떤 물질적인 이득이나 손해 차원에서 윤리를 설명할 수 있을 뿐이지 사실은 윤리 자체의 가치는 없어져 버립니다. 정적 가치의 실제성이 이제 낮아지는 거죠. 우리가 사실은 물질적 재화를 많이 가지고 부자가 되기만 하면 되는 거지 다른 사람한테 친절을 베풀 필요도 없고 또 어떤 불이익이 생기더라도 지조라던가 절개를 지킬 이유도 없고 사실 그렇게 되거든요. 왜냐면 지조나 절개 이런 것들은 존재하지가 않으니까요. 물질로서 경험되지 않는 거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모든 의미와 가치가 제거되는 의미와 가치라는 거는 생각해 보세요. 우리 누가 나한테 의미가 있다. 소중하다. 소중하다는 누가 나한테 소중하다. 아니면 어떤 물건이 소중하다. 소중하다는 거는 그 물건 자체에 붙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소중하다는 거는 그것에 가치가 있다는 거는 그거는 의미와 가치의 영역이 뭔가 별도로 존재하는 거죠. 근데 대신 또 깊이 들어가면은 의미와 가치를 이제 우리 인간이라는 주관의 어떤 저게 나한테 유용하다. 쾌락을 준다. 쾌감을 준다. 어떤 감각적인 우리 물질적인 어떤 본능적인 쾌감이죠. 그걸로 이제 환원해서 설명할 수도 있는데 대신 이제 보통 도덕을 얘기할 때 이제 의미나 가치는 도덕적인 질서 자체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그것이 쾌감을 주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이란 가치가 진짜 존재해서 그렇다는 게 이제 의미와 가치인데 그게 이제 현대에는 많이 제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재의 가장 심각한 정신적 질병이 이걸 허무주의라고 합니다. 니힐리즘이라고 하는데 현대에는 이것을 이제 과학이 가장 부추겨요. 왜냐하면 과학은 이제 증명되는 거, 그 증명될 수 없는 것들은 다 거부하니까요. 그래서 근데 사실 이제 반대로 인간 13번에 보면은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인간 존재는 비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것에도 근거를 갖고 있다. 네,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동양 철학가에서 주작이라던가 리기론을 얘기할 때 리는 분명히 이제 비물질적인 것이거든요. 리는 분명히 비물질적인 거예요. 이 소당연이라고 하잖아요. 그 마땅히 그래야 하는 바. 부모님한테 효도해야 되는 이유는 부모님을 효도하는 게 나한테 쾌감을 주니까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쾌락대로 움직이는 게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게 아니라 마땅히 효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의무감에 의해서 이런 것들은 비물질적인 것이죠. 근데 이제 당연히 이제 너무 당연한 말인데 물질적인 것에도 근거를 갖고 있어요. 근데 대신 여기서 생각할 거는 물질적인 것에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걸 강조하게 되면 여기 아까 말했듯이 이제 의미와 가치에 대한 중요성이나 비중이 이제 점점 줄어들기 마련인 거죠. 우리가 의미와 가치가 분명히 실제하고 존재한다는 거를 견지한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도덕이나 도덕적 삶이나 이상적 삶을 따라가기 마련인데 이런 것들은 실제로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고 물질에 불과하다 할 때는 아무래도 배금주의라고 하죠. 물질적 쾌락만 쫓아가는 돈만 많이 벌면 채우고
부자만 되면 최고인 이런 삶을 추구하기 마련인 거죠. 근데 이제 또 중요한 거는 이 물질적인 것에 근거를 갖고 있다는 게 그런 문제점도 있지만, 또 하나는 사실은 이제 물질적인 것으로도 사실은 이것도 하나의 입장인 거지, 물질적인 것에 근거해서 또 모든 걸 다 설명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내가 이제 어떤 의식이 있다는 거, 내가 나를 지각하고 이런 직관 같은 거 있죠. 나에 대한 관념이 진짜 존재하는지는 증명할 수 없지만, 적어도 우리 인간은 스스로 뭔가를 의식을 떠올리면은 그 의식이 직관의 형태로 존재한다는 거는 또 자명하게 인정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머릿속에서 1 더하기 1은 2라는 걸 떠올리면, 1 더하기 1은 2라는 게 실제 물질적으로 보이진 않지만, 우리 1 더하기 1이라는 게 뇌에 새겨진 형태라서 1 더하기 1은 2라는 게 아니죠. 1 더하기 1은 2라는 어떤 법칙적인 게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잖아요. 그럼 법칙적인 거는, 논리적이고 법칙적인 거는 사실은 물질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논리적이고 법칙적인 거를 어떻게 해서 물질로서 근거지어서 설명할 수 있는지는 아직 밝혀내지 못하고 있어요. 이 하우의 문제죠. 어떻게 메커니즘. 뭐 뇌과학자들은 이제 뇌의 작용을 가지고 논리라든가 도덕이라든가 정신이라든가 이런 거를 설명해내려고 시도는 하지만 아직 멀었죠. 왜냐면 뇌를 아무리 전자현미경으로 뒤져봐도 안 보이거든요. 뇌 속에서는 논리가. 뇌를 아무리 뒤져봐도 논리적 실제가 안 보여요. 이런 주관성. 그러니까 말하자면 비물질적인 것은 아까 말한 의미와 가치도 있지만 또 주관성 같은 것들이 있어요. 주관성, 주체 이런 것들. 물질적인 것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오프라인 수업이었으면 이제 여쭤봤을 때 물질적인 건 뭡니까? 대표적인 게 소립자죠. 소립자. 가장 대표적인 소립자죠. 이제 분자, 원자, 소립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거 소립자도 이제 6가지 힘 얘기하죠. 진짜 외워지지가 않는데 뭐 양력, 강한 핵력, 뭐 전자기력, 뭐 이런 거 있어요. 뭐 참 버텀, 뭐 무슨 6가지 입자로 설명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다 설명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조차도 우리는 과학이 다 설명하지 못하고 있어요. 우주의 출발점이라든가 우주가 어디로 가는 거. 만약에 물질적인 걸로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해놨다면 우주의 출발점이라든가 우주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다 알아야 되는데 여전히 물질적인 걸로도 온전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비물질적인 게 여전히 우리한테는 자명한 것이기 때문에 철학을 해야 되는 동기가 생기는 거죠. 물질이 아무리 발달했다고 하지만 물질은 여전히 과학자들이나 접근할 수 있고, 또 과학자들도 또한 어떤 인간의 행동이나 정신과 관련된 물질적인 것을 완전히 규명을 하지 못하고, 또 조금밖에 규명을 못했으니까 여전히 우리는 이런 인문과학에서는 이제 비물질적인 것 가지고서 이제 우리의 이제 세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인문학에 이제 쓸모가 남아있는 거죠. 만약에 진짜 우리가 과학이 발달해서 이 물질적인 것,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과학이죠, 과학. 물질적인 과학이 인간의 도덕이나 이런 것들을 만약에 다 설명해낼 수 있다고 치면은 그러지는 못할 가능성이 높지만, 그렇다고 생각하면 우리 인문학은 다 쓸모가 없어집니다. 왜냐면 과학이 다 설명하는데요. 근데 이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왜 쉽지는 않느냐? 하나 얘기할 수 있는 게 이제 여러분 계시면 여쭤봤겠지만, 여기 말하는 이제 소립자죠. 6가지 힘. 그러면 우주의 궁극적인 물질적 근원을 그러면 알아내면은, 만약에 우리 우주의 궁극적인 물질적 근원, 환원주의라고 하는 모든 것들을 이제 부분으로 환원해 설명하는 환원주의 입장에서 우주의 궁극적인 근원 아니면 가장 작은 입자, 이거를 알아낸다고 하면, 만약에 그 가장 작은 입자를 파악해서 그것들의 어떤 배열이라든가 구조라든가 이걸 통해서 이 비물질적인 거를 알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지만 뭡니까? 바로 이제 지금 현대 이제 양자역학 때문에, 양자역학의
불확정성 때문에 사실은 어쩌면 이거는 영원히 불가능한 과제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양자역학의 불확정성은 과학의 한계 지점을 말해주는 걸 수도 있어요. 사실 이거는 이제 수업 시간에 또 얘기했죠. 칸트가 어떤 철학적인 고찰을 통해서도 이미 말한 부분이긴 한데, 인간을 말하자면 우리 주관의 영역을 넘어설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자역학이라는 것도 사실은 우리 인간의 주관이 도구의 힘을 빌려서 아주 이제 작은 원자 소립자까지 입자 가속기라는 도구를 통해서 소립자까지 우리가 이제 파악하려고 시도한 거 아니에요? 궁극까지. 근데 이제 입자 가속기에 돌려봤는데 입자 가속기에서 나타나는 이 소립자의 모습은 그 전자가 입자 파동의 이중성을 띠는 것처럼, 빛이 입자 파동의 이중성을 띠는 것처럼 그 사물 자체의 본성 때문에 원리적으로 인간에게 결정돼서 파악할 수가 없다는 게 이제 증명됐어요. 이거는 이제 사물이 어떤 관찰 의존적이라는 거고, 사물의 본 모습은 우리 관찰에 따라서 다르게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물의 원래의 모습을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을 물질로 환원해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파악 불가능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의 어떤 비물질적인 의미, 이런 것들은 파악 불가능성, 과학에 있어서 파악 불가능성의 바깥에 있는 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도에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제 진정한 철학은 한쪽에 이제 이 쓴 사람은 이 사람 입장인데 괜찮은 시각인 것 같아요. 물질, 정신, 생명, 이게 전부 만나는 인간에 근거한대요. 뭐 당연한 얘기지만 인간이 이제 물질, 정신, 생명이 전부 만나죠. 동물은 이 세 가지가 만나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동물은 철학을 못하기 때문에, 글자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동물은 글의 형태를 통해서 이렇게 학문을 전개하지 못하기 때문에 동물들 안에도 뭔가 그 원시적인 형태의 특히 이제 물질이나 생명은 당했겠지만 이제 특히 정신, 원시적인 형태의 정신은 있을 수도 있어요. 동물한테 분명히 정신 있죠. 의식이 있죠. 심리도 있고. 근데 인간처럼 이제 학문적 법칙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전개할 만한 그거는 분명히 존재하진 않죠. 동물이 그거 할 줄 알았으면 인간하고 벌써 대등했겠죠. 이제 인간이 이제 특히 정신의 측면에서, 근데 이제 다시 생각해야 될 거는 정신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동물과 겹치는 부분인 생명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사실 동물하고 동등한 측면이 있다는 거고, 동식물하고 또 물질의 측면에서 또 동식물과 물질과 겹치는 부분이 있고. 근데 또 여기서 한번 생각할 거는, 그러면 인간만이 정신을 지녀서 인간만이 우월하냐? 꼭 또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 물질, 정신, 생명은 이 셋으로 굳이 이제 우리가 구분해서 얘기하지만, 어떤 물알론이라던가, 예, 물알론의 입장에서는 물질과 정신과 생명이 동일한 근원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말하자면 이제 물질과 영혼의 결합의 형태로. 이런 입장에서는 사실은 여러분 앞에 있는 컴퓨터들도 인간처럼 발현이 안 돼 있다 뿐이지 자유의지라든가 정신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소립자에도. 그러니까 이런 물질적인 것들도 다 생명의 가능성과 물질의 영혼의 가능성, 정신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왜냐면은 그렇지 않고서는 갑자기 인간의 정신이나 이런 것들이, 동물의 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물질적인 것의 조합에 의해서 갑자기 짠하고 나타났다고 하는 설명이 좀 쉽지가 않아요. 뭔가 가능성이 있어야 이렇게 가능성 있던 게 실현되는 거라고 생각해야 되지, 조합만 가지고는 어떤 질적 비약이, 말하자면 물질에서 생명으로의 질적 비약, 생명에서 정신으로의 질적 비약이 그 애초부터 물질 안에 어떤 정신적인 가능성이 있지 않고서는 설명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직면될 수 있는 부분은 일종의 이제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이나 태도죠. 형이상학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물질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물질로서 모든 것을 다 없는 한 형이 이상하게 존립 가능성은 유지가 된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형이상 어디서 나오는지 들어보셨죠? 저기 주역에 나오잖아요. 형이상자 위지도고 형이하자 위지기라고 거기 주역의 개사전에 나온 내용을 따서 이제 서양의 메타피직을 번역했죠. 그러니까 형이상학은 이제 보이는 거, 물리적인 거, 번역이 괜찮은 거예요. 보이는 세계의 근거에 대한 물음이죠. 그러니까 이제 물질은 보이는 세계에 대한 설명이니까 보이는 세계 가지고 설명이 다 안 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통한 설명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제 정신적인 걸 얘기할 때 정신적인 가치와 윤리적인 가치는 자유의 근거래요. 왜 그러냐면은 물질은 결정론적 인과율에 지배돼요. 근데 정신과 윤리는 자유의지의 근거예요. 물질 세계는 이제 다 이제 양자역학 이제 과학은 뭐 불확정성이니까 결정론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자역학은 불확정적인 결정론입니다. 결정론적이지 않은 거는 과학적으로 파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양자역학에서 불확정적이라는 거는 어떤 결정론적인 거에 어떤 여백을 말하는 거지 우리가 비결정론 양자역학의 불확정성 자체를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어요. 단지 이제 우리가 통계적인 방식으로 이제 결정론에 이해하는 방식이 어떤 통계적인 방식으로 확률이나 통계적인 방식으로 파악하는 거지. 역시나 확률이나 통계를 가지고 파악한다는 거는 결정론적인 도구를 가지고서 비결정론적인 거를 근사치로서 파악하려는 거지 비결정론적인 거를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런 면에서 물질은 역시 여전히 이제 물질에 대한 파악은 결정론적인 인과율인 거고 정신과 윤리는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자유의지일 수밖에 없죠. 특히 이제 윤리에 있어서 만약에 어떤 여러분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에 이제 사례가 잘 나왔는데요. 어떤 범죄자가 범죄를 저질렀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자유의지가 만약에 없다면 인간이 자유의지가 없다면 그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사람을 처벌하고 감옥에 가두는 거는 그 사람을 처벌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뇌를 처벌하게 되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신과 윤리의 근거로서 자유의지가 없으면은 그 사람의 뇌가 범죄를 저지르는 거지. 그러니까 뇌가 범죄를 저지르고 뇌를 처벌하는 거지. 그 사람을 처벌하고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고 사람이 처벌하는 게 아닌 거죠. 말하자면 이제 이 자유의지는 말하자면 인간의 정체성과 좀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정체성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행위의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정체성의 주인이죠. 그 사람이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없으면 인간은 주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결정론적 인과율, 물질의 결정론적 인과율에 영향받는 거는 내 행위의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어떤 거, 뇌라던가 어떤 환경이라던가 어떤 수많은 인과관계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거에 불과하는 거거든요. 근데 자유의를 인정해야만 주인이라든가 능동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말해질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이제 이 윤리적인 정신적인 가치와 윤리적인 가치는 이제 자유의 근거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대 이제 물리주의 이제 입장에서 이제 제거주의라고 해서 정신이나 윤리를 다 제거하는 이런 입장에서는 그냥 범죄자가 죄를 저지른 것도 뇌하고 신체가 환경에 의해서 뇌와 신체 결정론적인 인과에 의해서 저지른 거를 그냥 법도 이제 그 결정론적으로 그 사람의 뇌를 처벌하는 거지 그 사람이라는 거 정체성, 주인, 능동성 이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되게 어떤 상식과 직관에 좀 반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그런 입장을 좀 납득하기는 어려워요. 뭐 근거는 없지만 또 이제 아까 말한 그 제거주의 그 사람도 근거는 없어요. 그 사람도 뭐 인간이 정신과 윤리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수는 없으니까. 왜냐면 정신과 윤리가 존재하지 않는 걸 증명하려면은 우리 뇌 구조의 특성을 완전히 다 파악해야 되죠. 뇌 구조의 특성을 다 파악한다는 건 물질의 비밀을 다 파악해낸다는 건데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신은 16번에 보시면 정신은 물질 속에서 작용하고 인간은 물질적으로 육체화된 정신인 거고요.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이제 데카르트처럼 정신과 물질의 이원론적인 입장이 되면은 이 정신이 어떻게 물질 속에서 작용하는지 이 작용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없어요. how를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지금도 설명 못합니다. 정신과 물질, 정신이 어떻게 물질 속에 작용하는지. 왜냐하면 정신이 존재하는지도 알 수 없고 또 물질의 구조도 완벽히 알 수 없고 그런 상황에서 정신이 물질을 어떻게 작용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실은 되게 제한된 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최첨단 첨단 과학이 발달했지만 우린 상당히 제한된 알에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물질적으로 육체화된 정신이라는 거 이것도 이제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오히려 이 사람이 아니라 이제 제 입장에서는 오히려 생명 개념에서 물질과 정신의 연속성이 어떤 생명 개념에서 가능하지 않을까. 아까 말하지만 이제 애초에 이제 물알론적인 특성이 물질과 정신은 독립된 게 아니라 물질에도 정신적 측면이 있다고 이해야만 이거를 가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다시 말하자면 증명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형이상학적인 가정인 거죠. 형이상학적 가정에 불과한 거죠. 근데 이제 대신 이런 형이상학이 오히려 이제 합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식은 외적으로는 물질로 향하고 내적으로는 정신으로 향하죠. 내적 정신은 외적 물질부터죠. 외적 물질은 대표적인 감각이죠. 감각, 오감, 오감이죠. 내적 정신은 의식, 관념, 지각이라고도 하고 직관일 수도 있고 주관성일 수도 있고 자아 이런 거죠. 게다가 또 이제 인간한테는 단지 의식만의 측면이 아니라 자기 의식이라는 측면이 있잖아요. 내가 나의 상태를 이제 내 안에는 두 개의 내가 있죠. 보는 나하고 바라봐지는 나하고. 그래서 나의 어떤 지금 머릿속에 든 생각을 보는 나가 보면은 바라봐지는 나하고 보는 나가 분열돼서 또 바라봐지는 나와 보는 나가 분열되는 건 다시 또 보는 나가 바라보죠. 어떻게 보면 세 개가 있어요. 계속. 또 그게 무한태행을 하죠. 네, 자기의식은 보는 나와 보여지는 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인간의 개념에서만 이 양자를 설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인간만이 물질과 정신을 있으니까 사실 인간만이 물질과 정신을 분리 가능할 수도 있어요. 동식물한테는 물질과 정신의 분리라는 관념조차 있기가 쉽지 않겠죠. 만약에 동식물한테 물질과 정신의 분리가 가능했으면은 그 정신이 어떤 형태로든 밖으로 표출돼서 되게 어떤 지적인 활동의 기록이 나타났겠죠. 말하자면 동식물한테는 그냥
그 생명 자체로서 나타나겠죠. 직관적인. 그래서 이제 동서 비교 철학은 모든 전통을 이제 총체적이고 정확하게 볼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쭉 얘기한 모든 전통들을 정신의 측면, 물질의 측면, 생명의 측면, 어떤 이 세 가지가 이제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인도 철학 정통은 정신성이 강하다던가, 또 서양 철학에서 고대 그리스는 정신성이 강하지만 근대 철학, 실증주의 철학 이런 것들은 이제 물질성이 강하다던가, 또 서양 현대 철학은 어떤 생명, 그것들을 이제 아우르는 생명적인 측면이 좀 강하다던가, 또 동아시아 철학은 좀 실천적이고 직관적인 차원에서 어떤 생명적인 측면이 강하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하면서, 또 그러면서 그 한 가지로만 환원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그 서양과 인도와 동양 철학에서 물질의 측면은 구체적으로 어떻고, 정신의 측면은 구체적으로 어떻고, 생명의 측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차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전통도 전적으로 외향적이거나 내향적이진 않대요. 인도라고 해서 꼭 내향적인 것만은 아니고, 인도가 되게 이제 명상하고 요가하고 그런 것들만 보다 보니까 되게 내향적이란데, 인도 철학 전통 안에서도 되게 물리주의적이고 감각적이고 쾌락적인 거를 중시하는 전통들이 있었고요. 서양에서도 당연히 플라톤 철학 같은 경우는 이제 정신적이고 내향적이었죠. 근데 이제 데모크리투스의 이제 고대 이제 데모크리투스의 유물론이라던가, 또 근대 사회과학으로 이제 발전하게 되는 실증주의나 막스주의 유물론 이런 것들은 또 외향적인 게 강할 것이고, 또 이제 동양 철학은 좀 외향과 내향의 어떤 중용이나 균형을 추구한다고도 볼 수 있는데, 공자의 중용을 봤을 때는 그럼에도 좀 뭔가 이제 내향적인 게 좀 강했다고 할 수도 있을 거고. 근데 이제 뭐 묵자라던가 좀 뭐 저기 왕충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은 좀 내향보다는 외향적인 측면도 좀 얘기를 하죠. 좀 많이 다릅니다. 뭐 법가도 이제 외향적이라고 할 수 있죠. 객관적인 이제 법적인 측면을 얘기하니까. 그 다음에 또 얘기하는 게 이제 문화라는 거는 행동의 세계에서만 생존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문화는 어떤 관념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문화가 어떤 식으로 구축되는지 그 실천을 통해서만 이제 생존할 수 있다면, 그게 이제 건축이라던가 예술이라던가 이런 거죠. 예술은 이제 미술, 음악, 무용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예절 이런 거에서도 나타나고요. 관습. 그래서 각기 다른 전통에 대한 그림은 항상 통체적으로, 왜냐하면 이제 아까 말했듯이 한쪽만 강조했을 때는 좀 왜곡되게 볼 수 있으니까, 인도 철학을 너무 정신적인 걸로만 규정하면은 인도 철학의 원래 모습이 좀 누락될 수 있으니까요. 서양을 물질 철학으로만 얘기하면은 서양의 어떤 정신주의 전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누락되니까, 항상 이제 총체적으로, 이거는 동양 철학을 공부하는 우리한테도 이제 교훈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모든 철학은 시작 단계에서 어떤 삶과 경험과 존재에 대한 소박하면서 본질적인 관심에 출발한다고 합니다. 서양 철학은 그래서 이제 그 자연 철학적인 관심에서 그러니까 세계의 아르케라고 말하는 세계의 원질, 가장 궁극적인 원질이 뭐냐, 아까 본질이 뭐냐, 본질 탐구에 시작됐죠. 서양 철학은 자연의 본질에 대한 탐구에서.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영적 본질에 대한 탐구에서 시작된 거고, 동양 철학 같은 경우는 어떤 실천적 본질에서 그냥 서양 좀 정리가 될 수 있을까? 서양은 자연의 본질에서 시작되고, 인도는 본질, 말하자면 이제 신성의 본질, 중국은 실천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 이제 공자부터 정치를 어떻게 하면 잘할까, 평화로운 그 춘추 전국 시대의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어떤 실천의 본질, 그러니 도덕 철학으로 많이 나타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실천의 본질에서 도덕 철학으로 많이 나타나는 거고, 인도 같은 경우는 종교적인 성향이 되게 강했던 거고, 서양 같은 경우는 성의사학적인 측면이 좀 강했던 거죠. 성의사학이라고 해야 되나, 존재론이라고 하는 게 약간 존재론적 측면이 좀 강했죠. 존재라고 하죠, 존재. 네, 이것도 다시 다 일면적인 이해일 수 있습니다. 서양 철학에서도 어떤 종교나 도덕에 대한 관심들이 있었고, 인도에서도 존재나 도덕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중국에서도 어떤 존재나 종교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당시 사람들과 그 다음 세대, 이제 그 과거 시대의 어떤 맥락이죠. 예, 어떤 이제 맥락적, 당시에 시대적 맥락에 맞게 좀 이해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좀 이제 원래 이거 어떤 객관적인 이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객관적인 출발을 하는 거고, 근데 이거면 멈추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 세대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현재적 교훈의 맥락에서 또 볼 수 있는 거예요. 현재적 의의. 현재적 교훈의 맥락에서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칸트가 말한 바와 같이 어느 철학자의 어떤 깊은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난해한, 어려운 해석자들이, 그 사실 해석자들에 더 잘 이해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 뭐 칸트가 말했지만 이제 칸트의 이제 삶 비판서들 되게 난해한데, 헤겔의 저술들, 이런 것도 뭐 하이데거의 이런 것들이 이제 난해하기로 유명한 저술들의 이제 대표적인 책들인데, 이게 본인도, 그러니까 이제 철학자가 이제 자신이 정확히 무슨 말을 모를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왜냐면 자기가 예술가도 뭔가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를 예술로 표현하려고 하는데 이제 표현을 다 못하는 것처럼, 철학자들도 내가 뭔가 이렇게 또 말하려고 하는 거를 다 표현 못할 수 있어. 그래서 더 난해해질 수도 있어요. 철학책도 읽기 어려운 게, 오히려 그걸 이제 해석자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책을 읽으실 때 이런 칸트나 헤겔이나 하이데거 책들 언젠간 읽으시면 좋겠지만, 사실 이제 대학원 가시고 이렇게 철학 전공하실 거 아니면 읽을 필요가 꼭 있지도 않은데, 근데 이제 오히려 이런 사람들에 대한 해석자, 그러니까 이제 특히 한국 사람들, 외국 사람도 좋지만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 저술들에서 설명하고 해설한 책들, 이게 읽기가 훨씬 수월하고, 또 이 사람들이 이걸 해설자가 이 본인들보다도 더 잘 이해했던
수도 있어요. 이 말은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칸트의 선험적 주관성에 근거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칸트는 이제 코페르니쿠스적 전해라고 해서 대상의 진리보다는 주관의 진리를 중시했기 때문에 이런 맥락에서 좀 바라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꿈보다 해몽이 더 낫다는 거죠. 네, 꿈보다 말하자면 독자들의 이해가 더 나은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더 절묘하게 해석할 수도 있으니까 그 해석이 또 중요하다는 거고, 예, 말하자면 이제 이거는 해석의 중요성이죠. 원본의 절대적 권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교훈은 우리는 철학자들의 통해서 자의 의도를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철학자들의 책에서 책이 말하고자 세계와 인간에 대한 해석하려고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네. 네, 세계와 인간 삶에 대한 진실에 대해서 여기에 이제 철학의 목적이 있죠. 역사가 아니니까요. 역사는 이제 객관적인 사실을 획득하는 걸 추구를 하지만 철학은 항상 실천적이고 해석이고 읽는 사람이 자신의 삶에 잘 적용하는 데 있으니까요. 부담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